좀 쉬셨습니까? 쉬는 시간은 짧고 공부 시간은 길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대개 보통 35분에서 40분 정도 강의가 들어가고 그 부분 약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강의를 또 읽어보든가 별도의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읽어보든가 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서 저는 노스쿨에 입학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이 노스쿨 3년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 뭐 수사 합격했다. 예를 들어서 최고점을 맞았다. 이런 사람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나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마음을 새로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변호사 시험 금방 합격할 것 같고 어떤 때는 도저히 합격을 못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막 교차하는 것이 노숙 3년 과정일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랬거든요.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돼서 책을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찍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이해가 잘 돼서 야 나는 이 법과의 천재하냐 뭐 이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들 업앤다운 식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일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열심히 차곡차곡 밟아가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는 항상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나는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표시하지는 않지만 자기 확신을 꾸준히 시범을 되면 사람은 약한 존재라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이 있으면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에 전념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반드시 합격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이미 시험 합격해 놓은 것이다. 그 과정을 채워가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불안의 정도 조금 떠나갈 수 있고 또 스트레스랄까 또 뭐라 하죠? 슬럼프에 빠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빠져도 조금 더 일찍 극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위 적법요건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 뭐 당사자, 그죠? 소송요건에 있어서 당사자, 그다음에 이제 소송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법원에 관계되는 거, 법원에 관계되는 거 했고 당사자 관계되는 거 지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물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 소송물에 관해서도 소송 요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소 금지 사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소 금지 사유로서 우리 민사소송법이 하나 명시적으로 밝혀놓은 것이 제소가 있어요. 제소. 이때 제자는 제기한다를 때는 제가 아니라 아입니다. 네, 다시 제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이겁니다. 한자로 치면은 이겁니다. 제소를 금지하는 거예요. 제소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승소했어요. 을이 뭐 예를 들어서 항소했습니다. 근데 일부만 승소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승소해서 뭐 갑도 항소할 수도 있죠. 이랬을 때 항소인이 을이라면 을이 항소를 취하면 항소만의 취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거예요. 취하 시에. 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1심 적인데 다 패소했다, 항소했다, 항소 취소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항소 취하가 아니라 소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를 취하는데 1심 판결 이후에 1심 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일반에서 소 취하랑 똑같죠.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후에 항소심이라든가 상고심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항소라든가 상고 취하가 아니라 소를 취하는 거예요. 소를. 그러니까 소 취하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소 취하는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에 와서 을이 항소를 취하도 갑이 소를 취하하게 되면은
소취와 유력이 소재기의 효력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다시 재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심 판결은 농락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재기, 소취와, 소재기, 소취와 이것을 남용할 수 있게 돼요. 피고를 괴롭히는 목적으로. 이런 것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심 판결 선고라든가 2심 판결 선고 후에 다음 단계 항소심이라든가 상고심에서 항소라든가 상고치하가 아닌 소 자체를 취하할 때는 다시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소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를 또 냈다 그러면 재소금지 규정이 있건 에 위배돼서 부적법하다 각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재소금지의 원칙이에요. 즉 민사소송법 267조 제2항에 대해서 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그래서 이런 것의 재소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법원 소각하 판결이란 소송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거 관련해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채권자 대의 소송하고 연결된 쟁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대의 소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을병 중에서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서 갑이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갑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요. 무슨 대의소송을. 그랬을 때 나중에 갑이 이제 소를 취합니다. 1심 판결 선고 후에 재소금지잖아요. 그래서 갑은 다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맞죠? 그냥 을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은. 을이 판결받은 것은 아니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을은 과연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갈리는데 우리 판례는 그 기판정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채권자에 의한 대의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이 갑과 병사의 판결 효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은 뭐죠? 판례 입장은 을이 갑과 병사의 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재소금지 원칙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을 때는 을이 별도로 자기가 채권자에 기해서 소를 넣는 순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재소금지가 걸리는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을이 병을 상대로 소를 넣었다? 그때는 재소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 대의 소송 시에 채무자가 재소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채무자가 대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안 이상 그 대의 소송이 대의심 판결로 항소심에서 소 자체가 취해된 때에는 채무자에게도 무엇이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채무자도 나중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제소예요. 중국제소는 소의 낭비가 되고 있고 나중에 소마다 판결이 달라지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제소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소가 있고 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이 동일한 경우에 소가 복수로 중복해서 제기됐을 때는 후소는 무조건 가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선소라고 하는데 전소에 대해서만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을 진행하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채권자 그 대의 소송에서 또 이 중국제소 문제가 같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한번 어떻게 해서 중국 소송하고 연결되는지 문제가. 자,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자고 을은 병에 대한 채권자일 때 먼저 갑이 병에 대해서 대의 소송을 넣었다. 그 후에 1번이죠. 그 후에 을이 자기가 채권이 예전 있음을 기하로 그런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다시 똑같은 뭐 1억이면 1억 원 구하는 소송을 넣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국제소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중국제소냐? 소송문은 동일하죠. 1억 구하는 거니까 당사자는 다르잖아요. 여기는 병갑이고 여기는 을이니까. 그런데 이 갑의 소송은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을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사자는 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법령에 의해서 제3자의 소송 담당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을을 대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는 실질 당사자는 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을 명의의 소송이 있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을이 또 소송을 넣기 때문에 소가 몇 개 되는 것이죠? 2개가 되는 중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는 각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혼란스러워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먼저 을이 병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넣었어요. 그런데 갑이 채권자 대행권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소송을 넣어요. 그럼 소송으로 동일한 거잖아요. 당사자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제소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이것은 각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까 이 갑이 먼저 제소하고 나중에 채권자인 을이 제소하는 경우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또 갑이 나중에 했는데 그럼 갑이 과연 대의 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채권 대의권을 행사할 만한 대의 요건을 구비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거예요. 왜 문제되죠? 채권자 대의권 핵심은 무엇이죠? 채무자의 무자력. 무자력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대의 행사하는 거잖아요. 권리 행사.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대의권이 발생하지. 이미 채무자가 권리 행사하고 있는데 대의권 행사하면 채무자는 채권의 제한이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을이 이미 소를 제기했잖아요. 소를 제기하는 것만큼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갑이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이유로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 행사가 없을 것을 존재하는 대의 요건에 흠결이 된다는 것이죠. 대의 요건이 흠결해서 소송 담당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소송 담당권이. 담당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소송 담당권 아까 말했던 무슨 개념이죠? 이건 당사자 적격의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의 요건이 흠결로 인한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결여로 각하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중복제소이기 때문에 각하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 우리 판례는 중복제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하되겠다고 하는 판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의요건 흠결로 인해서 각하에 해당된다, 각하사유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참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근데 실은 학생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부하니까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 다 아닌 것 같아요? 제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소수의 학생 강의처럼 좀 약간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단 한 명이라도 열심히 들은 저는 만족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을이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을에 대한 채권자가 갑 1도 있고 갑 2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을이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갑일도 대위권 행사 가능하죠. 갑투도 대위권 행사 가능하죠. 이때 갑일이 먼저 대위권 행사했어요. 근데 그 후에 갑투도 대위소송 성소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제 재산 일단은. 근데 이것도 중국제에서 금지에 해당되는지 중국제에서는 맞긴 맞지만 당사자 소송물이 동일한 것으로 봐서 중국제에서 금지에 해당될 것인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위소송의 핵심은 뭐랬죠? 채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이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이게 핵심이야. 그 때문에 실질적인 당사자는 을인 거예요. 을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대위에서. 그러니까 갑안도 대위 행사하는데 을이 걸리고 갑도도 대위 행사하는데 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물과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 그럼 어떻게 되죠? 소송을 동일하죠? 당사자가 동일해요. 그건 당연히 중국제에서 금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갑투에 의해서 제기된 후소는 중국제에서 금지로서 부적법성 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채권자 복수인 경우입니다. 이때 채권자 취소권과 구별해야 돼요. 사회인 취소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사회인 취소에서 채권자 취소권은 주의할 것은 취소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권과는 달리 채권자 고유의 권리, 고유. 즉, 여기서 을은 이 법률에 취소할 권리가 없어요. 사회인이 쥐가 한 건데. 누구만 있다? 채권자의 갑만 있는 거예요. 갑완과 갑투만 있는 거예요.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채권자 취소권은 갑완이라든가 갑투와 같은 채권자만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을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갑이 설사 채권자 취소 소송을 병을 상대로 수익자가 있죠? 수익자는 병을 상대로 여전 수익자겠죠? 수익자는 병을 상대로 소송을 넣었을 때 갑투도 여전히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상대로. 그런데 이거는 중국제에서 좀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절정적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에서는 채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복수의 채권자에 의해서 대위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후소들은 다 중국제에서 금지가 집행돼서 각각 대상이 되는데 채권자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판결은 2013년 11월 18일 2013년 아까 이동규 판결의 전환 추진력입니다. 아까 디건대 대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난 이유는 원래 채권자였던 채무자 그래서 소제의 권한이 없게 돼서 부적법 각자가 이런 판결입니다. 부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중국제도 여부 뭐 이런 판결들이 많으니까 그런 판결 꼭 좀 읽어보십시오. 반대 의견도 실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반대 의견도 같이 읽어보면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 전개에 힘이 생기는 힘. 논리력이 생기는 거예요. 논리력이. 설사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것이 다수 의견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소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이제 소송물과 관계 기판적 박항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뭐냐면 확정 판결이에요. 자, 그럼 확정 판결이 생기면은 이 판결에 기본적인 이유가 뭐죠? 기판적이 생기죠. 그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이름이 확정 판결된 경우에 동일한 소송물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또 제기하는 경우에요. 이때 기판적인 효력의 소리 크게 여러 가지 견해의 가장 강력한 것이 뭐죠? 모순금지설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금지설이 있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1억 청구를 했다. 확정됐다.
두 가지가 있겠죠. 승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크게 나눠서 패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간단히 정리합시다. 승소에서 확정 판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또 다른 소송을 또 넣었어. 을 상대로. 또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괴롭힐 목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기판력이 문제되잖아요. 이제. 만약에 모순금지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진행해서 1심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 동일한 확정 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했으니까 동일한 같은 취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거예요. 피고는 1억을 지급하라든가 뭐 원고 정부 기각한다든가 이런 1심과 동전 죄송합니다. 동전 확정 판결과 같은 내용의 확정된 내용대로 동일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판결. 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금지서. 모순대행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모순간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반복금지는 뭐냐? 반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모순금지, 동일금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반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완전 중국죄에서 해당되는 거죠. 그럴 때는 소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모순금지에서는 소 자체는 허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합 판단을 하는 거야. 본합 판단을 하는데 종전의 확정 판결가 달리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좀 권리가 있다가 있는데 지금 없다고 한다든가 그때는 없던데 지금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본합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원고증 인용한다, 기각한다, 1,000만 원 갚으라면 이런 판결이 가능하지 소각합 판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금지설에 의할 때는 어떻게 되나? 각각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결은 우리 대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승소자, 원고 승소. 시에는 이미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확정 판결 가지고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송 넣는 것은 중국죄소하고 기판력 접촉, 죄송합니다. 기판력 접촉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접촉되냐? 반복금지예요. 그래서 이미 확정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반복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때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소를 각하한다 해서 각하가 되는 거예요. 소 각하 판결이 되는 것이죠. 소송 요건에 관계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 패소시, 원고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증인이 예를 들어서 뭐 애매해서 지금 증인을 찾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영수증이 없었는데 영수증을 찾았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넣었을 때 요때는 반복금지가 아니라 모순금지로 가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판결을 하면 안 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재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전 판결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거예요. 원고 전문 기각. 왜? 기판력이 모순된 판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확정 판결의 내용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순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승소 시에 승소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의 또 다른 소재기 시와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또 다른 소재기 시에 있어서의 처리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예를 원고 전문 인용이라든 기각이라든 여기서는 소각하라는 주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단 하나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로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 받아놨더라도 10년, 일반적으로 10년이잖아요. 특별 규정이 없으면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권리가. 그럼 어떻게 되죠? 판결 받아도 이 판결 종이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9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도 집행이 안 됐잖아. 집행했으면 완전히 됐으니까 뭐 문제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소를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확정 판결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데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 승소 판결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게 반복금지서에 의해서 이게 각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비록
확정 판결이 쓴 뒤에 소제기를 할지라도 그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동일한 판단을 해줘요. 저 피고는 원고에 1,000만 원 갚아라, 1억 갚아라, 이런 내용. 저도 이거 판사 시절에 이거 한번 써봤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 판결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것. 소제기에선 중단되지만 판결 확정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거 너무 배우네요. 너무 배우네요. 그 다음에 독립당사 참가인데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소송법에 좀 배웠을 수 있는데 이건 어려워서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독립당사자는 소송 보조 같은 것이 아니에요. 소송 보조 그런 것이 아니고 당사자인 거예요. 원고 피고와 동일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권리주장 참가예요. 자기 이야기 원고 예를 갑을병에서 이제 병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넣었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그랬을 때 병이 무슨 소리냐? 갑이 을에게 있다 주장하는 권리는 나한테 있다. 내가 이걸 실은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참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고 둘째는 사회방지예요. 사회방지. 이 사회라는 것은 우리 사기할 때 있잖아요.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할 때 사자를 써가지고서는 사행이 있대. 그 사자예요. 속임으로써 지금 갑각을 짜고서 나를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손을 넣었거든. 내가 참가해서 내가 다퉈보여야 된다. 진실을 밝혀줘야 된다.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권리주장 참가는 이 갑이 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갑의 주장이 아닌 내 권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갑 주장의 권리와 병 주장의 권리가 서로 양립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갑의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갑이 있다 하더라도 병도 있을 수도 있다. 또 병이 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의 권리가 또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관계라면 이건 권리주장 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갑이 병을 제껴놓고 을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병에게 권리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갑의 주장의 권리와 을 주장의 권리가 양립이 가능하냐, 양립이 불가능하냐, 이거군요. 양립이 가능하면 문제 안 돼요.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만 독립당사 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당사 참가를 했는데 법원이 심리 결과 이게 보니까 이게 양립이 가능한 거야. 그렇다면은 독립당사 참가는 적법하지 않은 참가가 되는 거예요. 참가 요건이 흠결이죠. 그래서 부적법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럼 심리에서 누구 권리가 맞는 것인지 독립당사 주장의 권리인지 갑의 권리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립 가능 불가능을 따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적법 각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권리 주장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본안 판결만 하면 된다는 취지죠. 이것이 가장 문제죠. 아마도 권리 주장 참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때 핵심은 그 두 가지 권리가 양립이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그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 보너스 강의입니다. 소의 적법 요건과 적식 요건은 다르다. 구별해야 됩니다. 요건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적식 때문에 이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법이고. 이거는 자 소장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처음에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들이 있고 당사자가 특정돼야 되고 뭐 인지를 청구해야 되고
주소가 송달이 가능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갖춰졌는 여부는 소를 제기하잖아요.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합니다. 소장 심사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데 이 소장 심사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소위 적식 요건을. 적식. 형식을 갖췄냐 못 갖췄냐, 필수적 기재 사항이 되어 있는지 안 됐냐, 소송물이 특정됐냐, 청구치가 특정됐냐 안 됐냐, 이런 적식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좀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재판장은 소장 심사 단계에서 소장 부분을 피고한테 송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보정명령을 이런 것을 밝히라든가 고치라든가 뭐 보완하라든가는 보정명령을 바라는 거예요. 보정명령을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응하지 않거나 보정명령 발행 자체가 불가능해서 도저히 보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이걸 각하하는 건데, 이때 각하는 뭐냐면은 소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 각하를 하는 거예요. 소장을 각하하는 거예요. 소각하고 다른 거예요. 각하고 각하의 형식, 재판 형식도 재판 형식 그게 무엇이죠? 판결, 결정,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고 명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고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판결, 결정, 명령이 있을 때 소각하 판결은 판결의 형식으로 돼요. 변론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소장 심사에 의해서 각하를 할 때는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를 각하 판결이나 소장 각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 소장 각하 명령이 되고 주체도 이 소 각하 판결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즉 재판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각하 명령은 재판장이 자격에서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자격하고 재판장은 다른 거예요. 합의부일 땐 다른 것이 명백하죠. 단독 사건이라 할지라도 단독 재판부를 할지라도 지위는 다른 거예요. 법원 재판부의 입장에서 하는 것과 재판 진행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는 소장 각하 명령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외 적식 요건. 그런데 소장 심사 단계에서 이거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누락될 수도 있고 착각가 일으킬 수도 있고 미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에는 그때는 소장 심사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변론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각하 명령이 아닌 소각하 판결, 소장도 아닌 소각하 판결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소송 판결의 또 다른 유형인 소송 종료 선언, 소치와 무효 선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상 많이 문제되고 여러 번 단계에서는 아주 이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려면 약간의 개념 설명만 해놨습니다. 처음 궁금한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약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읽어보시고 그 강의 안에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마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어떤 것은 약간 좀 건너뛰기도 하고 설명을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다음 주에 별도로 잠시만 쭉 한번 할게요. 정식으로 소송 요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할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소송 요건 전체 대해서 제가 다뤄볼게요. 왜냐하면 요것에 관한 흥결에 관한 문제가 쟁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실무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껴요. 궁금해요. 학생이 그걸 알고 있을까 없을까. 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외워서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답을 풀 수 있는 그런 맞춤형인가 아니 일반적인 어떤 그 법의 그 해석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소송 판결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소송 판결이 전제 조건이 소송 요건이 구비 여부잖아요. 흥결 여부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이 소송 요건을 중심으로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것으로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야 되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